새벽 4시 37분. 서울 변두리 성북구의 낡은 주택가에서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 골목은 재개발 논의만 10년째 맴도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가운데 김순애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축에 속했다. 순애는 평소처럼 새벽잠에서 깨어났다. 75세의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새벽마다 먹어야 하는 소염제가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다. 침실 옆 작은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려던 그 순간이었다. 쿵쾅쾅. 3층 세입자 윤지연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때리며 울려 퍼졌다. 할머니! 할머니! 순애는 손을 멈췄다. 지연이는 평소 조용한 아이였다. 대학원 논문을 쓴다며 밤낮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예의 바른 처녀. 그런 아이가 새벽에 이렇게 소리를 지를 리가 없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순애는 잠옷 위에 겉옷을 대충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관절이 쑤셔왔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현관문을 열자 윤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지연아, 무슨...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연이는 순애의 팔을 잡아 끌었다. 순애는 영문도 모른 채 슬리퍼를 질질 끌며 집 밖으로 나섰다. 찬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들이 골목 어귀에 도착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였다.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순애의 집에서 주황빛 불길이 치솟았다. 1층 어디선가 시작된 폭발은 순식간에 2층까지 번져 올랐다.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가스관이 터지는 특유의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순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75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이 누워있던 침실이 매일 아침 소염제를 꺼내던 서랍이 모두 불길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순애의 어깨를 감쌌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지연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곧이어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머, 큰일 났네. 가스가 폭발한 건가? 119는 불렀어? 소란 속에서 부동산 중개인 이태식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평소 이 일대에서 부동산업을 하며 동네 사정에 밝은 인물이었다. 60대 초반의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였다. 순애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태식은 순애 곁으로 다가갔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특히 윤지연을 바라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다. 소방서와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을 살펴본 소방관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오래된 집이니 가스관 노화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애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40여 년 전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목격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다. 병원 지하 창고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 당시 그녀가 우연히 본 것들, 그리고 그 이후 줄곧 마음속에 묻어둔 비밀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할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셔도 돼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내가 갈 곳이 있어. 순애는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지연이의 손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현장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소방관들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안도했지만 순애의 집은 거의 전소된 상태였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순애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밖에 나와 계셨던 거야? 지연이가 미리 알고 깨워드렸다던데? 신기하네. 그 처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태식은 계속 주변을 맴돌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불탄 집의 지하실 쪽으로 향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다. 순애는 타버린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지연이는 나를 구해준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밤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40년 전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묘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일 수는 없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순애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낡은 건물 3층을 찾아갔다. 문패에는 박도연 종합조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가 이곳의 쓸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도연은 순애와 30년 지기였다. 그가 강력계 형사로 일할 때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는데 당시 순애가 간호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났던 인연이었다. 은퇴 후 작은 탐정 사무소를 차린 그는 이제 62세의 백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순애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신문에서 화재 소식을 봤다며 놀라워했다. 순애는 차분히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다. 윤지연의 갑작스러운 경고, 집을 나선 직후 일어난 폭발, 그리고 자신이 느낀 직감적 불안감까지. 단순한 가스 폭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연아, 내가 75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었어. 그 아이가, 윤지연이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쌓인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순애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현장부터 한번 봐야겠네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화재 현장으로 향했다. 소방서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출입 통제를 풀어놓은 상태였다. 순애의 집은 외벽만 겨우 남아있을 뿐 내부는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다. 도연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30년 수사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상하네요. 도연이 지하실 입구 근처에서 멈춰섰다. 검게 그을린 벽면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이상해. 소방서에서는 주방 가스레인지 폭발이라고 했는데 불길의 흔적을 보면 시작점이 여기예요. 지하실 근처에서 먼저 불이 났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40년 전 그녀가 몰래 가져온 것들도 있었다. 당시 병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기록들. 지하실에 뭐가 있었죠? 도연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4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이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옛날 간호사로 일할 때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 그때 가져온 자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요? 한 환자가 의문스럽게 죽었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무마하려고 했어. 나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몇 가지 기록을 보관해뒀었지. 도연은 순애의 말에 집중했다. 4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이 화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때 윤지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순애를 걱정한다며 매일 안부를 묻고 있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지연은 정중히 인사했지만 박도연을 보자 살짝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아, 이분은 박도연 씨라고 내 오랜 친구야. 안녕하세요. 지연은 도연에게 간단히 인사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지하실 쪽으로 향하는 것을 도연이 놓치지 않았다. 지연아, 그날 밤에 어떻게 미리 알고 나를 깨웠니? 순애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게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서요. 위험할 것 같아서. 가스 냄새? 도연이 끼어들었다. 네, 3층에서도 냄새가 올라와서. 그런데 폭발 직전까지도 냄새를 못 맡은 이웃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3층에서 먼저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지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코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 답변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순애와 도연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줘. 뭔가 이상하지? 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 발화점이 지하실 근처라는 점. 둘째, 지연 씨의 증언에 모순이 있다는 점.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오늘 지연 씨가 지하실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그곳에 뭔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그때 카페 창밖으로 이태식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저 사람도 좀 이상해요. 도연이 태식을 가리켰다. 태식이가? 왜? 오늘 현장에서 유심히 봤는데 계속 지하실 쪽만 신경 쓰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도 있고. 무슨 소문? 투자 사기와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곤란한 일에 휘말려 있다더군요. 순애는 깜짝 놀랐다. 태식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부동산업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투자 사기에 연루되었다니. 혹시 그게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까? 가능성은 있죠. 특히 할머니가 말씀하신 40년 전 그 기록들과 연관이 있다면.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 이번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할머니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순애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윤지연일 수도 있고 이태식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녀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누군가일지도 모른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도연이 말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죠. 일단 40년 전 그 사건부터 파헤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연 씨와 태식 씨 둘 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윤지연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이 닥칠지도 몰랐다. 그날 밤 순애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동네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집이 있던 자리에서 타다 남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리고 그 냄새와 함께 40년 전 그 병원 지하 창고에서 맡았던 이상한 냄새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사건 발생 5일째 박도연의 조사가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형사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며 이태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순애 씨, 큰일입니다. 도연은 급하게 순애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태식이 3년 전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됐어요. 골든 브릿지 투자조합이라는 곳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거죠. 순애는 깜짝 놀랐다. 평소 성실해 보였던 태식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총 12억 원 정도. 피해자는 2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도연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피해자 명단에 윤지연 씨가 있어요. 2,3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습니다. 순애는 숨이 막혔다.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가 태식의 사기 피해자였다니. 그렇다면 지연이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그날 밤의 경고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 그럼 지연이가 복수를 위해서 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연 씨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만을 노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할머니 집 지하실에 있던 40년 전 그 기록들, 혹시 그것도 태식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윤지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순애를 찾아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이제 순애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그 속에 숨어있는 계산과 의도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지연아, 잠깐 앉아볼까?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도연은 옆에서 지연이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사실은 태식 씨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지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이야기요? 투자 사기 말이야. 너도 피해를 봤다면서?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의 온화함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박도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네, 맞아요. 지연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2,300만 원. 제가 아르바이트와 학비 대출로 모은 돈이었어요.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로 쓸 돈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서 태식을 찾아다녔죠.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야? 도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연은 순애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태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40년 전 그 기록들과 관련해서요. 무슨 뜻이야? 태식의 아버지, 이승우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40년 전에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순애는 충격을 받았다. 40년 전 그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가 이승우였다. 당시 병원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그가 환자의 의문사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애가 우연히 목격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뒀던 것이었다. 그래서 아들인 태식이 할머니 집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의 과거가 드러나면 태식도 끝장이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사기 혐의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연이 자신을 구한 것이 순수한 선이었는지 아니면 태식에 대한 복수의 일환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줘. 그날 밤에 나를 구한 건 정말 우연이었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니에요. 저는 태식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가 할머니 집 근처를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도 그 사람이 지하실 근처에서 뭔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폭발도 태식이 한 거예요. 가스관을 일부러 손상시켜서 시간차 폭발을 유도한 거죠. 저는 그것을 미리 눈치채고 할머니를 구한 거예요. 박도연이 끼어들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복수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태식의 모든 죄를 밝혀내는 거요. 아버지 대의 죄까지 포함해서 순애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연을 믿어야 할까? 그 아이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복수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그때 박도연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순애 씨, 혹시 지하실에서 사라진 물건이 있나요? 응? 뭔가 사라진 게 있다고. 현장을 다시 살펴봤는데 지하실 한 구석에 상자가 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다른 곳보다 덜 탔어요. 누군가 폭발 전에 미리 가져간 것 같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상자에는 40년 전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이승우가 환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기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돈의 흔적들까지. 그럼 태식이 이미 증거를 가져간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요. 태식의 집에 가면 그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할머니의 기록과 아버지의 추가 자료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박도연은 지연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복수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과연 그녀를 믿고 함께 행동해도 될까? 위험해요. 도연이 말했다. 태식이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특히 할머니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두면 태식은 모든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거예요. 그럼 할머니도 저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영원히 진실을 잃는 거죠. 순애는 지연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순애가 입을 열었다. 그래,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너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에 눈이 멀면 안 돼.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 번쩍이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복수심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윤지연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그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사건 발생 7일째 저녁, 이태식의 집 앞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 단독 주택가의 한적한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순애는 불안감에, 박도연은 경계심에, 그리고 윤지연은 그녀의 눈빛에는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정말로 해도 될까요? 순애가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할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식이 증거를 모두 없애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잃게 돼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박함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감정을 순애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박도연이 태식의 집 주변을 살펴보더니 돌아왔다. 차가 없는 걸 보니 외출한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네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뜰로 돌아갔다. 지연이 놀랍도록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풀어내는 것을 본 도연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일단 따라갔다.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지연이 휴대폰 불빛을 켜자 거실의 모습이 드러났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곳곳에는 부동산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지하실부터 찾아봐야겠어요. 지연이 앞장서서 계단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한 구석에 익숙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순애의 집에서 가져온 그 상자였다. 저거예요. 순애가 달려가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40년 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승호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당시 주고받은 돈의 흔적까지. 이제 태식을 고발할 수 있어요. 박도연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철컹. 지하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니 계단 위에서 윤지연이 열쇠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계산적인 광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순애가 다급하게 외쳤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정함이 깔려 있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박도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단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계획이라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집 폭발도 할머니를 구한 것도 모든 게 제 계획이었어요. 순애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넌? 네, 맞아요.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지연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다. 태식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죠. 할머니를 이용하는 것. 이용했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집에 있는 40년 전 기록들. 그것만 있으면 태식과 그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접근한 거예요. 지연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발로 태식을 죽이려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예상보다 늦게 와서 할머니만 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도연이 지연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 물러서며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할머니와 박 선생님까지 이용해서 태식을 여기로 유인하는 거죠. 무슨 뜻이야? 태식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연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모든 걸 태웠다가 저만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태식은 화재로 죽고 할머니와 박 선생님은 불행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순애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자신을 이용해 복수를 완성하려던 것이었다. 지연아,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해졌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2,300만 원이 제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 돈 때문에 대학원을 휴학해야 했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3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태식은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멀쩡하게 살고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돈까지 가로채면서 하지만 이건 아니야, 지연아. 순애가 간절하게 말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만들 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연이 소리쳤다. 할머니는 모르세요. 절망이 뭔지, 배신당하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식이 온 것이다. 태식 씨, 여기 지하실로 내려오세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순애 할머니와 박탐정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잠시 후 태식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식이 휘발유 냄새를 맡고 경악했다. 당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한 일, 그리고 당신이 3년 전에 한 일.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지연이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 순간 순애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도연아, 녹음기 틀어. 박도연이 재빠르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순애는 지연을 향해 말했다. 지연아, 내가 모든 걸 계획했다고 했지? 내 집 폭발도 내가 한 거라고. 뭘 하려는 거예요? 진실을 기록하는 거야. 너의 고백을 모두. 지연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고 태식 역시 그녀의 고백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태식 씨. 순애가 태식을 향해 말했다. 당신도 자수하세요. 아버지의 죄까지 덮어서는 안 돼요. 태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연아. 순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분노는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진짜 정의는 이런 게 아니야. 지연은 라이터를 들고 서서 떨고 있었다. 3년간의 분노와 계획이 이 순간에 모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순애의 눈빛을 보자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결국 지연은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도연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끝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건 발생 15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윤지연은 사기교사, 방화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태식은 투자 사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40년 전 이승호의 사건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부자의 범죄 행각은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김순애는 묘한 허무감에 젖어 있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윤지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그 아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가 남아 있었다. 마치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박도연이 순애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원룸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녹차가 들려 있었다. 고마워, 도연아. 순애는 차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자신의 집이 있던 자리가 보였다. 이제는 완전히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 있었다. 곧 새로운 건물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했다. 후회되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지연 씨를 고발한 것.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연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27세의 어린 나이에 사기를 당하고 3년간 그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 후회되지 않아. 하지만 마음이 아파. 그 아이가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도연이 말했다. 그 상황에서 녹음을 생각해내다니.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순애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 나는 살기 위해 뛴 게 아니라 지연이가 만든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뛴 거였어. 무슨 뜻이에요? 40년 전부터 줄곧 그랬어. 나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해왔어. 이승호의 일을 덮어버렸고 그 기록들을 지하실에 묻어둔 채 모른 척했지. 그게 나를 계속 괴롭혀온 거야. 순애의 눈에는 깊은 성찰의 빛이 담겨 있었다. 지연이는 나의 침묵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던 셈이지. 내가 40년 전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혔다면 이승호도 태식도 지연이도 모두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박도연은 순애의 말을 들으며 숙연해졌다. 이 75세의 노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그렇지. 이제는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순애는 창밖의 빈터를 다시 바라봤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40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비밀도 3년간 지연을 괴롭혀온 분노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며칠 후 순애는 구치소에 수감된 윤지연을 면회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지연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너를 보고 싶어서. 저를 고발해놓고? 지연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순애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이해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분했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가 정답은 아니었어.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야 했나요? 그냥 당하고만 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싸워야 했어.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나처럼 침묵하면서 살지 말고 떳떳하게 맞서야 했어. 순애는 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용감한 아이야. 그 용기를 잘못된 곳에 썼을 뿐이지.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3년간,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지연아. 내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두 여자였다. 면회를 마치고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 순애는 박도현과 함께 자신의 집터를 찾았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땅이었다. 잿더미마저 치워지고 새로 올라갈 건물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새 집 짓지 않으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다. 아니야. 이제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순애는 흙먼지가 날리는 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는 너무 많은 기억이 묻혀 있어.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일으켰다. 순애는 그 먼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흩어져 사라져가는구나. 사람의 삶도 기억도 분노도 사랑도. 할머니, 도연이 말했다. 지연 씨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그 아이가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도와줄 수도 있고. 순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남아 있었다. 배신당하고 이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 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빈터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다. 75년의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2주일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이곳에서 끝이 났다. 이제 가자, 도연아. 두 사람이 털을 등지고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빈 터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김순애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인생은 기억과 망각의 연속이고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라는 것을.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건 바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순애는 새로운 집에서 깊이 잠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떤 비밀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은 채로